수필 완벽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물은요, 오늘은 학습지 2쪽을 준비해 주세요. 학습지 1을 뒤집으면 2가 나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수필의 개성, 문체, 태도, 소설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아직 수업 전이라서 이런 수필의 개성, 문체, 소설과의 차이점? 뭔가 떠오르는 게 없죠. 하지만 오늘 수업이 끝나면 다들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집중해서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의 개성은 과연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말투,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관,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의 태도, 그 다음에 가치관. 가치관은 보통 그냥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이라서 가치관과 태도는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수필에는요, 개성이 드러납니다. 학습지의 빈칸이 첫 번째로 등장했네요. 그 수필은요,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형식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수필이죠. 그래서 수필에는요, 글쓴이만의 인생관, 방금 살펴보았죠. 그런 개성을 드러내는 요소인 인생관, 가치관, 취미, 생활 태도 등이 글 속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고백하는 형식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수필에서는 어떻게 개성이 드러나나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은요, 첫 번째,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겠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개성이 드러날 수 있겠죠. 두 번째, 글의 표현 방식. 글을 표현하는데, 써내려가는데 각자의 방식에서 개성이 드러나고요. 또는 문체에 따라서 개성이 드러납니다. 문체는요, 문장의 표현 방식인데요. 우리 글씨체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문장을 표현하는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을 문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작가들마다 개인마다 문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인을 찾아줄 때 이름이 안 써 있는데 그 친구의 문체를 보며 문장 표현 방식을 보며 이거 누구 거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각자 문체에서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글쓴이의 행동 방식이나 경험에 따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의 행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을 대응하는 글쓴이의 개성이 글로 표현될 수 있고요. 각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는 경험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수필로 표현되었을 때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에 따라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놓인 하나의 사물을 해석하는 방식 또는 그 사물에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는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성을 글로 표현했을 때 우리 수필을 활용하면 좋겠죠. 두 번째로 수필의 문체, 방금 보았던 문장 표현 방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의 예를 들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 화면을 보시면요, 수필의 문체는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간결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얘들아, 이 이름에서 힌트가
보입니다. 간결하다. 길이가 어떨까요? 네, 짧겠죠? 길이가 짧은 주로 혼문장을 간결체라고 합니다. 그럼 혼문장이 뭘까요? 나는 학생이다. 나라는 주어 하나, 그 다음에 학생이다 라는 서술어 하나. 그래서 주어 나는 학생이다 서술어 끝. 이렇게 간단한 문장 있죠.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이루어진 혼문장, 이것을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처럼 문장이 짧고 간결한 것을 간결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문장은 어때요, 얘들아? 예시 한번 볼까요? 너무 길죠? 이거 마침표 한번 찾아볼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길이가 길어요. 너무 길어.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 표현 방식도 얼마든지 존재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극도로 긴 것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로 이렇게 계속 문장을 읽어가는데 문장이 좀 길어. 몇 줄 이상이 계속 이어질 때 그런 것을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 표현 방식을 만연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한자어라서 여러분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무엇이 만연하다 할 때는 뭔가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너무 널리 퍼져 있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문장의 호흡이 긴 것을 만연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만연체는 조금 지루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좀 만연체를 최소화해서 쓸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길이에 따라서 간결체와 만연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음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낌에 따라는요, 강건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요, 뭔가 건설적인 느낌 들지 않나요? 우리는 반드시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뭔가 딱딱하면서도 힘찬, 강한 느낌이 느껴지는 글자 표현 방식을 강건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븐에서 막 꺼낸 따뜻한 애플파이, 진한 레몬 밤티, 딸기가 그렁그렁 얹힌 하얀 생크림 케이크, 서남사 앞들, 연보랏빛 작약꽃 다발, 파초잎에 내리는 빗방울 소리, 하얀 소금이 고운 푸른 마르가리타, 먼 하늘, 먼 하늘. 이것은 방금 보았던 강건체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좀 부드럽고요. 뭔가 딱딱하고 힘찬 느낌보다는 뭔가 좀 연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문장 표현 방식을 우유체라고 합니다. 넉넉할 우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넉넉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문장 표현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흰 우유를 떠올리면서 부드러운 문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식의 정도에 따라서 건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필은 비전문적인 글이다. 수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수식, 꾸밈이 없이 건조하게 수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만을 건조하게 표현한 문장 표현 방식을 건조체라고 합니다. 뭔가 좀 무뚝뚝하고요. 뭔가 감성이 느껴지는 문장 표현 방식은 아니에요. 반면에 이런 문장 있죠. 보름의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과 같은 달이지만은 금음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방금 보았던 건조체에 비해서 대단히 꾸미는 수식이 많아 보이지 않나요? 그냥 달이라고 하면 되는데 보름의 둥근 달, 그 다음에 그냥 금음달이 아니라 뭔가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을 써서 달에 대해서 대단히 꾸미는 수식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감성적이죠. 이런 문장 표현 방식을 화려체라고 합니다. 수식이 화려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조체와 방금 본 화려체는 정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개의 새로운 문체 용어를 배웠습니다. 각자 여러분은 어떠한 문장이 간결체인지 만연체인지 강건체인지 우유체인지 등등 구분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는요, 이렇게 예시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두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로 수필에서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관점과 태도를 굳이 구분지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나 어떠한 물건 또는 대상,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상이나 대상, 사회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태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지 못하는 이 상황이죠. 이 사회 현실을요,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나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어려운 말은 다시 돌려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 사회 현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지도 못하고 뭔가 옆에 선생님이 없으니까 계속 다른 걸 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는 게 훨씬 좋아. 지금 원격 수업 너무 힘들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글쓴이의 관점 또는 태도가 수필에서는요,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깨달음의 태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필은요, 자연 또는 개인적 일상의 체험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을 풀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보낸 날은 일기를 쓸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오늘 되게 특별한 경험을 또는 특별한 현상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럴 때 일기를 쓰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수필이고요. 두 번째로 관조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수필입니다. 관조라는 것은요, 고요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주로 자연 일상생활이 관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조의 뜻은 볼관 비출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비추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얘들아, 시끄럽게 보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조용한 마음으로 차분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런 생활을 조용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겠죠.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찰할 때 관이라고 기억해서 관찰한다. 선생님 뭐 이렇게 기억하세요. 조용히 관찰한다. 이게 바로 관조다. 이렇게 이해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찬양하고 존경하는 태도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특히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탄 오빠들한테 예찬하죠. 막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막 존경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수필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예찬하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태도를 지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루두루 살펴서 수시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성찰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성찰, 두루두루 살펴서 반성하고 깨닫는 태도도 수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필과 소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필에서 글쓴이, 서수라는 사람은 바로 항상 글쓴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 자신이 되니까 뭐가 드러난다고 했죠? 네, 개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소설은요, 허구적 대리인이 서술자가 됩니다. 소설은 글쓴이 자신이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허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요, 허구를 첨가해서 쓰는 것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주제의식을 잘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요, 허구적이죠. 그래서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수필은요, 처음, 중간, 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수필은 무형식의 형식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아무 형식이 없는 건 아니고 처음, 중간, 끝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이런 그래프로 그린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건이 갈등이 심화됐다가 해결되면서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으로 갈까요? 수필은요, 사실성이죠. 왜? 글쓴이 자신이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실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개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수필의 특성이라면 소설은요,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허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소설에서는 가능해요. 왜? 소설은 허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얘들아, 진실도 담고 있어야 돼요. 너무 허구만 있고 그 속에 진실, 알맹이가 없다면 그 소설은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성도 담고 있어야 되고요.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거리가 있는 서사성을 지니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수필에서 작가는요, 글쓴이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반면에 우리 소설은요, 아무나 쓰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수필의 개성, 문체, 태도, 소설과의 차이점을 모두 정리했는데요. 얘들아, 학습 목표를 달성했나요? 설명할 수 있겠니? 한번 학습지 1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세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구글 문제 시트 15문제 80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탈출하는 속도에 따라서 나의 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해오시는 게 내일 쉬는 시간을 획득하는 방법이겠죠? 그럼 우리 열공하고 줌에서 만날게요. 안녕.